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도 중간이라도 가보려고 브리핑하는 어중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오늘 저녁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 중에는 이 뉴스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새끼? 혹은 뭐 그 사람? 뭐 그 XX? 아무튼 이제 이런 지라시가 한번 돌았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죠. 8월 29일에 당 연찬회를 했어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도 하고 국민의힘도 하고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연찬회를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맥을 말라고 시켰다. 그 새끼. 뭐 이제 이런 지칭인 건지 아무튼 이 뉴스가 돌았습니다. 지라시로 돌았고 대통령이 될 기회를 우리가 흔히 지난 대선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었던 별의 순간이란 표현을 썼었잖아요. 근데 개나 소나 이 별의 순간 다 잡는다라고 이제 소위 비아냥됐다라는 어떤 지라시가 국민의힘 출입기자들 중심으로 좀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치권에서는 화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른바 이제 험담, 뭐 욕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이제 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받은 글 내지는 지라시가 유포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조치를 취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언론 공지를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어떤 민형사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고 오늘 이제 당 차원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성명 불상자가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받은 글 지라시가 돌고 있으니까 이 험담을 한동훈 대표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라시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사유를 보면 전혀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서 당정 갈등을 부추기려는 악의적 목적이 있었다. 형사 고발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이런 가짜뉴스와 허위 풍문은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좀 궁금해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팬카페 있죠? 위드훈이 카페를 들어가 봤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팬클럽 카페죠. 거길 들어가 봤더니 이게 마치 한동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용산 쪽에서 혹은 친윤계 쪽에서 이 지라시가 초기에 생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누군가를 특정하진 않았고 분위기나 기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한동훈 대표의 팬클럽들은 지금 이 뉴스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쪽이 범인 아니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라시가 돌면 누가 위기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동훈 대표 입장이 더 난처해지고 실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기류나 분위기가 일각에선 있다는 뭐 이야기들도 많이 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험담을 했다, 욕을 했다 라는 게 마치 기정사실화되면서 지라시로 돌면 그 정치적 이득을 결국 용산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한동훈 대표를 맞득잖아하는 용산이나 대통령실 또 대통령 분위기에서는 분위기를 감안하자면 한동훈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이런 지라시를 양산한 거 아니냐는 그런 가정인데요. 뭐 물론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은 자유인데 저는
그 글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아니 왜 한동훈 팬클럽에서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댓글 분위기가 아주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진 않지만 한동훈 대표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뿌렸을까?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뿌렸을까? 이걸 뿌려서 뭘 노리려고 했을까를 한동훈 대표 팬클럽도 대충 감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댓글의 분위기가 대부분 이거는 용산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어서 뿌렸다거나 일종의 이제 공작이다, 조작이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한동훈 대표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이제 그런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다만 요런 내용들이 정치권에선 회자가 되고 있고, 이게 실제 경찰에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성명불상자가 특정될 수 있느냐, 경찰의 의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저도 한동훈 팬클럽에 계신 분들처럼 그 새끼? 여기 나온 대로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술도 안 마시는데 저한테 소맥을 타라고 했습니다. 그 새끼가 막 이랬다고 치자고요. 왠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의 분위기가 워낙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 극심하다 보니까 이런 악의적 가짜뉴스를 통해서 어쨌든 이득을 보는 쪽은 한동훈보다는 그 반대쪽인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방향, 주체로 따진다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한동훈 대표에게 불리할지 모를 그런 텔레그램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걸 목적으로 했는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제사를 깎아 먹으면서도 댓글팀, 여론조성팀이라는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장 무서운 도발은 내 살을 깎아 먹으면서도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 전 제일 무섭다고 보는데, 텔레그램을 공개한 쪽이 김건희 여사 측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를 음해하기 위해서 어쨌든 텔레그램이 공개된 건 맞지 않습니까? 정략적으로. 근데 이 가짜 뉴스의 경우에도 왠지 누가 뿌렸을까를 우리가 가정해보고 상정을 해보자면 이건 한동훈 대표 측이나 뭐 이쪽에서 뿌렸을 이유가 전혀 없다. 즉 한동훈 대표를 이 당 대표로서 존립하기 어려울 만들 목적으로 하나의 소스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던진 거 아니겠느냐. 여야 회담이 끝난 이 시점에 한동훈 대표 스스로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소금 뿌려보려고 이제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온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소식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정치권에선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재밌는 소식을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과 일단 먼저 함께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여야 회담 이후에 뭐랄까 좀 나름 정치 어떤 복원, 상식의 복원 이런 것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야 대표 초선들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실제 두 분이 만나서 밥 먹는 건 아니고 초선 대표들이 만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추석 연휴 이후에 초선 의원들끼리 만나서 식사 회동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정식합니다입니다. 이게 줄임말인데 정치를 위한 식사를 합니다 라는 의미라고 하거든요. 여야 대표도 만났으니까 초선들이 좀 일단 좀 굳어진 분위기를 좀 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22대 국회 초선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해서 어떤 협치 물꼬가 더 이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에
전부 다 모이기엔 수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현역 108명 중에 44명이 초선이고요. 민주당 현역 170명 중에 70명이 초선입니다. 그러면 합이 114명인데 이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밥 먹을 자리도 없을 것 같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당 초선 모임의 집행부만 참석을 해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모임 대표인 김대식 의원, 그리고 고동진 의원, 신동욱, 최은석, 안상훈, 이제 이런 의원들이 온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초선 모임 집행부 한 5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엔 또 이제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위한 식사를 하면서 초선끼리 식사 회동을 하며 뭔가 22대 국회의 협치의 끈을 좀 이어가 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정치의 기본은 일단 만나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정치의 기본은 일단 만나는 것. 여야 의원들 간의 만남이 확대가 되면 그만큼의 양당의 접점이 찾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의 이런 모임은 저는 좀 최근에 여야 대표의 회담도 언론에선 굉장히 좀 점수를 짜게 줘도 저는 제 방송에서 그래도 박수 쳐주자,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뭐 물론 저의 이런 평가가 24시간도 채 지나갈 수 없게끔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뭐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도 안 간다, 그리고 뭐 계엄령 가지고 또 여당 의원들을 들썩들썩 거리게 만들고, 뭐 물론 야당 대표가 먼저 발언하긴 했지만 지금 이 사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역시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님이시죠. 계엄령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면서 야당은 가짜 뉴스 유포 세력, 괴담 세력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이 직접 뛰어들어서 이런 상황을 바다 가르듯 갈라쳐버리면 야당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계속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국면들을 조성하려고 대통령실이 계속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렇게 어쨌든 의원들 사이에서 식사 모임이 만들어지고 여야 정치의 복원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저런 사람들을 차치하고 응당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나름 좀 훈훈한 소식, 요즘에 정치권에서 훈훈한 소식을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여야 대표의 회담이 좀 그나마 뭐 물론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여야 대표 회담도 한 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여야 간의 만남이 자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뭐 지금 댓글에 영식씨 아직 순진하네 뭐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100% 동일하고, 사실 엄청난 그 회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건 대부분 대통령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이고, 서로 여야를 갈라쳐서 얻을 게 많은 사람들이 획책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좀 바라봐서요. 그래도 이런 모임엔 좀 박수를 쳐주고 싶어서 일단 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자. 초선 모임 대표인 김대식, 그리고 민주당에는 이재강, 아무튼 뭐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이 응당 움직여줘야 될 최상병 특검법, 요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진전이 없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진전이 있습니다. 네, 이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야 5당에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야 5당이 오늘 재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입니다.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바를 일부 수용한 것이니까 좀 더 따라가 보면 이 야 5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서는 개혁신당은 빠졌고요. 형식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제3자 추천이지만 야당이 후보자를 압축합니다. 즉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 즉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서 총 2명으로 줄이는, 문화일보나 보수성향 언론에서는 좀 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으니까 야당의 비토권, 재추천 요구권이라고 못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야당이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의 전달을 거쳐서 이 야당 쪽에서 2명으로 압축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세 번째 특검법안이랑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누가 추천하냐, 누가 압축하냐, 이제 요 과정만 좀 다르고요.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제보 공작 의혹을 넣자 말자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뭐 증거 조작, 제보 공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부분도 하시죠. 소소한 조건들 달아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결 조건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지 일단 답안지는 봐야 뭘 조율을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쪽의 해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민주당이 제보 공작 의혹을 이 안에 담을 수는 없고, 국민의힘이 하고 싶으면 일단 가져와 봐라, 이제 이 목적으로 요 수사 대상에서 일단 빠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어제였나요? 이틀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초에는 대법원장 추천, 국회의장 동의,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그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좀 걸러서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가, 이게 국회의장을 거치게 되면 국회의장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저도 이 대목은 좀 걱정을 했는데, 양당 회담에서도, 대표회담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마치 민주당이 국회의장 등 떠밀어가지고 대법원장 추천을 받고 나서 국회의장이 이거를 압축하는 과정을 겪으면 우원식 의장이 좀 더 난처해지거나 앞으로도 여당 쪽에 빌미를 줄 수 있잖아요. 국회의장의 중립적인 입장에 대한, 중립적 위치에 대한 공격의 빌미, 이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을 느껴서 국회의장이 압축하는 과정은 빼고 야당이 이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2명으로 줄이고 이 2명을 대통령에게 넘긴다. 그럼 대통령은 그 중에 1명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이 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야당이 이런 후보를 좁히는 권한을 가져버리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이 특검법을 가열차게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협상을 하려면 국민의힘에서도 특검의 어떤 선제적 동의가 좀 필요하고, 야당 안을 그 전에 먼저 제시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다수의 의견을 어쨌든 동력 삼아서 이 네 번째 최상병 특검법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 특검법이라는 게 참 그동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었는데, 3차례 특검법을 발의했었고 다 거부됐고, 처음에 발의했던 거는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하고 민주당이 2인을 추려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지만, 또 올해 5월에는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해서 대통령으로 올리는 거, 이것도 했었고요. 수사 대상과 범위도 굉장히 넓었는데 좀 좁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세 번째 법안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추가를 했었는데 이 세 번째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그리고 야당 압축 이거를 주체로 해서 특검 추천 주체로 해서 이제 네 번째 특검 법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가지고요. 한동훈 대표는 최근에 나왔던 속보에 따르자면 제3자 특검법을 철회할 것처럼 이데일리 쪽 보도가 났지만 정확하게는 오늘 오전 장동혁 의원이 김종배 MBC 시선집중에 나와서 아니다, 입장 변화 없고 한동훈 대표는 발의를 한다는 것이고 다만 당내 논의를 거쳐야 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끌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 의원들 사이에서 특검법 논의는 어렵다라는 걸 친윤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친윤계 또 영남 의원 중심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자체를 야당의 정쟁에 이끌려가는 방법이라고 바라보고 있죠. 더더군다나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법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를 해왔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막고 있다. 벽이 굉장히 두터운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기존 워딩이나 최근 워딩을 살펴보더라도 최상병 특검법 안에는 숨은 나쁜 의도가 있다.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원외 대표로서 한계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일부 친한계 의원들조차도 이제 이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내고 있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기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대로 한동훈표 특검법, 공수처 수사와는 관계없이 과연 발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특검법을 발의하면 이제는 결사항전의 각오로 당내 투쟁에 뛰어들어야 되고 그것도 참 웃깁니다. 63%의 지지를 얻은 당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에 아주 완벽하게 절차를 잘 거쳐서 당선이 된 당대표가 내가 63%를 받았다고 언론을 상대로 재확인시켜주거나 제가 당대표잖아요 라는 얘기를 할 정도라면 얼마나 한동훈 대표의 처지가 당내에서 곤궁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러다 보니 자신이 특검 칼을 뽑으면 당내 갈등은 불가피하고 자신이 힘이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을 텐데 자신 개인의 힘보다 어떤 세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친한계조차 만약 이 특검법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몇몇 있다면 실제 10명 이상의 그러니까 발의 조건, 법안 발의 조건을 맞출 수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니까요. 한동훈의 선택은 무엇일까? 사뭇 궁금해지고 이미 쫄바지다, 반바지다, 반의 반바지다, 레깅스다, 핫팬츠다, 핫바지다, 한동훈 쫄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를 드리려고 하는 바는 아니나 정치는 늘 상상력이고 상상력의 매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런 예술 같은 정치를 좀 기다려 본다면 살아 움직이는 정치로서 한동훈 대표가 칼을 뽑고 이제 특검안을 출발시켜야 뭔가 여야 간의 회담도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일단 쫄보라고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무슨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알아보러 구미를 가셨다고 하고 최근에는 또 응급실 상황을 알아보러 병원 방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과는 차별화는 하고 싶어. 근데 행동으로 옮기면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나오고 그 반박이 나옴과 동시에 뭔가 꼬랑지를 싹 내리고 24시간도 안에서 살짝 입장을 바꾸는 듯한 모습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자신의 행보를 뚝심 있게 걸어가고, 정치는 또 정면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외 대표의 한계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기득권을 갖고 있는 원내 지도부나 원내 친윤계 의원들에게 그 높은 장벽을 뛰어넘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칼을 뽑긴 뭐하고 나중에 뽑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리트머스 시험지이거나 시험대인 겁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 진짜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라고 싸우겠다라는 선언은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 했다라는 뉴스가 일단 뜨면 그때부터가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좀 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희망 고문한다 하시는데,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어디까지나 내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이제 야당이 항상 대통령에게 거부를 당해왔던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정치의 예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친한계 의원이나 이제 여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또 통과시키려면 그런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켜서 여당이 좀 의견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협치라는 것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뭐 대부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개입하는 수준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 용산에서 여의도 정치에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막 그냥 마술을 뻗치려고 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 대통령의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가 비정상이다?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대통령은 국회를 비정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비정상으로 자꾸 규정을 하고 자꾸 야당을 때려야 여당과 야당이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오늘 방송은 전혀 편집 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말 중간중간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귀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요거 한번 좀 정리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칼럼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결국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 적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생활비를 지원을 해줬던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거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제3자 뇌물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한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일반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그것을 검토하는 이유는 아마도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는 대가성, 직무 관련성, 게다가 부정한 청탁을 했던 근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아마 어렵다 보니까 일반 뇌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번 돈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재산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위가 받은 돈이 결국 장인이 받은 돈이다. 이제 그 전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참 저는 아이러니한 게,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 취업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업 과정이라고 친다면, 불법적인 취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논리가 다 깨지거든요. 왜냐면 월급을 정당하게 받은 건데, 그럼 경제공동체 논리도 깨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란 논리도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뇌물이 되려면 어쨌든
대가성이나 이런 게 성립이 돼야 되는데 성립이 되려면 이상직 전 의원, 즉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임명에도 뭔가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사장으로 임명을 해줄 테니 나중에 내 사위를 니네 회사에 좀 취업을 시켜달라. 이제 이런 그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사이에 실제 있었느냐? 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좀 저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을 하면서 사전에 우리 사위에 대한 그 취업 청탁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기가 어렵네요. 왜냐하면 일단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2018년 3월이거든요. 네, 3월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모 씨가 게임 업체에서 근무를 하던 시기와 좀 겹쳐요. 근데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는 게 서모 씨가 2018년 7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장 임명 전에 그렇게 따진다면 문 전 대통령은 사위가 회사를 게임 업체를 그만둘 거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중진공 이사장의 사위의 취업을 위해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해줘야 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 계획을 해놓고 사위를 이상직의 회사에 취업을 시키고 그걸 위해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시킨다. 이제 이런 실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녹음이든 뭐 관련자의 진술이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까?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모 씨에 대한 개인 정보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딸하고 2010년에 결혼했고 2021년에 이혼을 했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2018년 3월까지 게임 업체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타이 이스타젯에서 전무이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대통령 사위이기 때문에 취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단편적인 의심은 가능한데 이게 이제 실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려면 그 사위를 취업 과정에 알선을 해주는 그런 개입이 실제 있어야 되고 실제 취업이 뭔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없는데 그저 이상직 씨가 대통령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통령 사위를 그냥 받아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에요. 내가 중진공 이사장 된 게 고마워서 대통령은 나한테 아무 얘기를 한 것도 없어. 뭐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이상직이라는 인물한테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부탁을 한 적이 없이 그냥 이상직이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가 셀프 취업.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자기가 오너인 계열사 쪽에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사위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의 이력을 다 뒤져봤더니 뭐 그래도 뭐 아예 경력이 없는 건 아니고 게임 회사 경력이긴 하지만 전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참여시킬 정도는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어떤 연락도 만약에 넣지 않았다. 그 시기에 통신 기록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다 손치면 이런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검찰이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그 대목이 이제 또 있어서 뭐 도의적으로는 아니 사위가 그 중진공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타이 계열사에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시켜준 거는 그래도 좀 뒤가 구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제기할 수 있는데 사법적으로 실제 문재인을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제가 너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리고 저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쨌든 뇌물 2억 2천으로 지금 적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2018년 3월까지 게임업체 근무했고 2018년 7월에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하면 생활비 지원을 어느 정도로 문다혜 씨 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취업을 했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이제 네 월급 받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칩시다. 근데 그 이후에 서 씨가 받은 월급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검찰의 논리는 2억 2,3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하려고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제주 별장도 압수수색하고 심지어 여기 칼럼에도 나오지만 문다혜 씨 그 아이의 아이패드까지 압수수색해서 저인망식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한 조치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실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더 과도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가지 사례가 지금 가장 많이 반론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나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 곽 전 수석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 이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곽상도와 그 아들은 분리가 됐고 독립대에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던 퇴직금은 곽 전 수석에게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법부의 논리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미 독립생계를 꾸리고 심지어 일전부터 게임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아들도 돈을 벌고 실제 문다혜 씨는 어떻게 뭐 임금을 받았는지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독립생계라고 아마도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 뇌물죄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비교될 만한 것이고 또 사법적으로 이제 수사의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뇌물이 아니고 사위의 월급은 전직 대통령의 뇌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제 이 칼럼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부부는 오히려 더 경제 공동체인데 아내가 가방을 받았고 이것이 남편의 직무와 연결된다면 뇌물이다. 실제 우리가 영상도 봤고 최지영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건 뇌물이 안 되고 사위의 월급은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 칼럼에서도 분석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제고하기 위해서 검찰의 국면 전환용으로 어쨌든 대통령을 위해서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쓰레기 같은 기질이 또 한 번 발생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이 나신다면 요 칼럼은 아주 내용이 좋으니까 문재인 부녀는 경제 공동체, 윤석열 부부는 아니다. 이제 요거는 한번 여러분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중간한 시간에 어중간하게 전해드리는 어중간 브리핑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